반도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반도체 기업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 파악한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쪽인데, 인공지능의 반도체는 좀 어떤 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보시면 네.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매년 보시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되면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반도체 3분의 1이 AI 반도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HBM, 그쪽에도 PIM 이런 게 있는데요. Processing in Memory입니다. 메모리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능을 계속 이제 강화하고 있고요. 그 SoC 칩 같은 경우에도 NPU가 들어갑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NPU가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내에 인공지능 기능을 이제 탑재를 합니다. AI 시대에 투자해야 될 기업으로 뭐 금강시대 곡괭이나 청바지 파는 회사로 엔비디아 주목하던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너무 많이 올랐죠. 6년 전에도 엔비디아를 샀는데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투자해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몇 년쯤 한 6년 전에 그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한때 뜨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저도 그때 할 정도였거든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올랐죠. 예. 지금 챗 GTP 이쪽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챗봇 이쪽에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GPU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뭐 8, 90% 이상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다 지금 쓸어 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아마 수요가 계속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이미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쪽에서도 많은 완성차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 이런 기업들을 다 지금 플랫폼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생태계를 처음에 많이 키웁니다. 그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잘 키워가지고 한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수 없게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 그 외 뭐 서비스라든지 운행 능력이라든지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너무 편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해온 게. 거의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차 기업들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이쪽은 매출이 높진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플랫폼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엄청나게 큰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또 모빌리티는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장이 큰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당연히 동시에 크는 거죠. 엔비디아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그 인공지능이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뭐 몇 년 안에 10조 원 이상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많은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플랫폼 안에. 그 엔비디아는 그 반도체 칩 기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쓰겠죠.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과가 지금은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 이쪽도 아직까지 매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이쪽 사업도 상당히 포커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 어스투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와 똑같은 그런 환경을 인터넷상에서 만드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고 미리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뭐 전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직접 다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산업에서도 엄청나게 앞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이 지금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앞으로 대세는 인공지능입니다. 모든 물체나 물건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탑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도 인공지능을 모르는 기업들은 앞으로 도태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죠. 이런 환경을 엔비디아에서 제공합니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제공하고요.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이제 해결해주고요. 운영하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제시해주고요. 그 고객은 진짜 코드 하나만 꼽으면 될 정도로 모든 걸 다 서포트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외하고 좀 인공지능과 관련 어떤 기업이 좀 개발 능력이 높고 수혜를 좀 받을까요? 삼성전자도 수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메모리 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챗 GTP가 되면 이제 뭐 HBM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PIM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폰노이만 방식은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가 쓰이면 그 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GPU가 있으면 반드시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HBM이 많이 팔리겠죠. SK가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그 다음으로 잘합니다.
그쪽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TSMC가 혜택을 많이 보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TSMC에서 이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삼성에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본적으로 첨단 반도체입니다. 하다 보니까 공정이 상당히 높아요. EUV 장비가 또 필요하죠. 그러면 또 어떤 기업이 또 혜택을 봅니까? ASML 이런 기업이 또 혜택을 보겠죠. 공장 팹을 또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소부장 기업들이 혜택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잘하게 되면 낙수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천천히 좋아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투자로 좀 넘어와서 반도체 분야에 대체되지 않은 독보적인 회사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독보적인 회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SML, EUV 장비는 ASML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뭐 중국 업체들도 지금 뭐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10년 내에는 아무리 한다래도 만들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EUV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10,000개가 이상 필요합니다. 부품이. 이런 부품 기업들을 다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 광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DUV 장비마저도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네. 칼자이스라든지 이쪽은 또 반사경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의 독점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일본 기업들은 아예 포기했고요. 뭐 인텔이나 삼성도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SML이 더 계속 이제 기술을 높이고 있어요. 하이-NA 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EUV 장비의 버전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높아요. EUV 장비가 2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하이-NA 장비는 5천억 될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 장비는 더 못 만들죠. 다른 데서는. 뭐가 다르냐면 해상력을 높인 거예요. 아마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텔 이런 기업에 2025년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달라는 데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5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고요. 또 생산 능력은 캐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이-NA로 가게 되면 더 따라오기 어렵다. 자, 그럼 그 밖에 또 반도체 공정에 맞는 주요 기업 한번 쉽게 정리해 주신다면? 예, 제가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4개 기업 있잖아요. ASML이 있죠. 노광, EUV 장비 이쪽에서 넘버원이죠. 독자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맛, 이 회사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입니다. 예, 이 회사가 장비 기업 넘버원입니다. 증착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랜 리서치 한 3, 4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상당히 식각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식각 쪽에서는. 그 다음에 텔 같은 경우도 식각이라든지 증착 이쪽에서 좀 강한 기업입니다. 예, 일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 보시면 그 강한 기업이 식각 쪽에는 세메스가 제일 강합니다. 기술력은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이 좀 앞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APT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있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웨이퍼 기업이 있습니다. 네. 웨이퍼 기업은 뭐 SK 실트론 이런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일본 기업들이 좀 강합니다. 시네츠라든지 썸코라든지 글로벌 웨이퍼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죠. 그 전공정이 상당히 장비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후공정이 약간 기술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후공정은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 기업들이. 네. 예, 예. 전공정 기업은 3개가 메인입니다. 식각이라든지 증착이라든지 노광. 이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도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예, 있겠네요. 이쪽 기업들에 투자하면 좋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첨단 공정, 칠라나 언더 공정은 다 이런 기업들에서 늘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들이 거의 다 혜택을 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뭐 이 사이클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뭐 수요 공급에 따라 오는 건지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거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에서 그런 현상이 좀 강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불황이 보통 빠르면 3년 반에서 한 또 늦으면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에도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회복이 됐거든요. 예,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불황일 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메모리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은 공급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팹을 다시 지어야겠죠. 팹은 바로 못 지어요. 빨라야 2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기간에 또 공급을 못하니까 계속 오르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2년 있다가 또 완공이 돼요. 너도나도 또 이제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사이클은 또 계속 반복되는 네, 그렇죠. 거군요. 생산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특히나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는 좀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주문한 다음에 생산합니다. 기업에서 이제 주문하게 되면 보통 주문 받고 2개월 있다가 보통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 받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주문량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투자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한 다음에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여쭤봤는데 마지막 이제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제 종목들도 나오고 많은 회사들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 반도체 투자한다면 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지금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거의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 반도체 기업이나 투자해도 아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호황이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대신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수가 해결되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내에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년 내에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이제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시면 아무리 안 좋아도 은행 이사만큼 이상은 최소한 얻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좋으면 훨씬 더 많이 얻겠죠. 삼성전자 이번에 전고 좀 뚫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전자는 간다고 보는데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는 꼭 10만 전자 뚫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권유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